껌을 씹다가 뱉으면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물을 안 내려도 벌금을 내죠. 너무 숨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어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보다도 높거든요. 바로 싱가포르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없는데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경제도 성장한다는 공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자유를 통제하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기이한 성공 방정식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독재와 경제 성장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월급 통장까지 관리합니다. 그리고 집도 90% 이상 정부가 소유하고 있죠. 사실상 국가가 거대한 기숙사 사감 선생님처럼 모든 국민의 삶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정부 지지율은 항상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196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나다시피 독립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물조차 수입해야 했고 땅은 좁은 늪지대였죠. 당시 리콴유 총리가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독립을 선언했던 장면은 아주 유명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리콴유는 아주 파격적인 사회적 계약을 제안합니다. 바로 자유와 빵의 교환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의 개인적 자유를 내게 맡겨라. 내 말을 무조건 따라라. 대신 나는 너희에게 아시아 최고의 부와 안전을 주겠다. 이게 바로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인 개발 독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 시스템이 작동할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공공주택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HDB라고 불리는 공공아파트에 삽니다. 땅이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아주 싼 값에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땅 주인이니 아파트를 싸게 지어서 국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었죠. 국민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면 내 집 마련 걱정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집을 주는 시스템이니까요. 주거가 안정되니 불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부 말을 안 들으면 살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강제저축 시스템입니다. CPF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월급의 37% 정도를 강제로 떼어갑니다. 20%는 내가 내고 17%는 회사가 내주죠. 이 돈은 국가가 관리하는 계좌에 쌓입니다. 이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집을 살 때, 병원 갈 때, 그리고 은퇴 후에만 쓸 수 있죠. 국가가 국민의 지갑을 꽉 쥐고 너희는 돈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국가가 경제 개발을 하는 종잣돈으로 쓰였고 국민들은 든든한 노후 자금을 얻었습니다. 윈윈 같아 보이지만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건 엄청난 자유의 제약이죠. 잠깐 여기서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주식회사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이 경제를 이끌잖아요. 삼성이나 현대처럼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다릅니다. 싱가포르 최대 기업은 테마색 홀딩스라는 국부 펀드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바로 싱가포르 재무부입니다. 싱가포르 항공 최대 은행인 DBS, 항만공사, 전력회사 등 나라의 돈줄이 되는 알짜 기업들을 사실상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합니다. 정부가 기업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의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시간이 없습니다. 엘리트 관료들이 결정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까요. 이런 효율성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듭니다. 법인세는 낮고 행정 처리는 빠르고 영어를 쓰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감시와 처벌입니다. 싱가포르가 벌금의 나라라는 건 다들 아시죠? 껌 씹기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지하철 음식물 섭취 금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심지어 태형이라는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곤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마이클 페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1994년 미국 청소년이 싱가포르에서 차에 낙서를 했다가 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까지 나서서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며 결국 매를 때렸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우리식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선언이었죠. 범죄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밤에 여자가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몇 안 되는 나라죠. 하지만 그 안전은 공포를 기반으로 한 질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어떨까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싱가포르는 항상 하위권입니다. 180개국 중 160위권에 머물기도 했죠.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도 교묘합니다.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파산시켜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니까요. 아주 합법적이고 세련된 탄압이죠.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봉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유능한 독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의 청렴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총리 연봉이 수십억 원에 달하거든요. 돈 많이 줄 테니 뇌물 받지 말고 일만 잘해라 라는 주의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일을 너무 잘합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행정은 빠르고 나라는 부유하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 좀 없으면 어때? 내 지갑이 두둑하고 거리가 안전하고 집 걱정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번영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델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리콴유라는 걸출한 리더와 그 뒤를 이은 엘리트 관료들의 능력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한 줌의 엘리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성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키는 대로만 하는 모범생 같은 국민들만으로는 혁신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튀지 마라, 줄 잘 서라는 문화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괴짜 천재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또한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뒤편에는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싱가포르의 성공 방정식은 철저한 실용주의였습니다. 이념보다 생존,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결과죠. 쥐를 잡는 데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말처럼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데는 민주주의든 독재든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통제를 따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의 책임감과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적어도 약속한 것은 지켰습니다. 자유를 주면 불을 주겠다는 약속 말이죠. 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도 명확합니다. 경제적 풍요가 자유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도 있지만 싱가포르 국민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사라지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침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만 달러의 소득을 얻는 대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가난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떠들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싱가포르의 독재 경제, 그 양날의 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